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우리 또 하나의 다른 주제, 우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조금 아까까지 한 거는 공무원이 고의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이제 공부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생겨요.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됐는데 빨리 복구를 안 해놔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인천시 여기 시내 차량 됐다 많이 다니는 도로지. 차량 되게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제설 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빨리 안 해서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이 국가배상 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왜 인천시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이래가지고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국가배상법 5조를 봅시다. 5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은 자 우리 276쪽 하고 있죠.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 이렇게 제목을 달고 법이 뭐라고 써놨냐면 자,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놨죠. 도로나 하천 같은 도로나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한 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2조 1항 단서가 뭔지 알아요? 기억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이 직무 수행하다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한 손해를 입으면 따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 군인 등의 손해배상 제한 규정 그게 2조 1항 단서. 또 하나 그 3조 국가배상법 3조는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한 거 3조 그 다음에 또 3조의 2 이거 다 똑같이 아까 그 동일하다는 거지. 응? 이거와 관련된 손해에서도 그 다음에 밑에 2항 이때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대. 요거 미리 설명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알지? 저 아마 1996년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지? 그날 아침에 성수대교가 그냥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어.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 서울시가 그 성수대교 유지 관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을 받아갔어.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거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누구한테 책임이냐? 건설회사한테 있다는 거야. 성수대교를 설계하고 시공한 그 당시 동아건설인가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 니네가 설계 시공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고 그래서 서울시가 배상해줬다. 그거 배상해준 돈 물어내 하고 또 싸움 붙었어요. 서울시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났는데 판결은 이제 그 성수대교 설계 시공을 잘못한 책임이 75% 건설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수대교 다리를 유지관리 보수 이거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서울시에게 25%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서울시가 배상해준 돈의 75%를 건설회사가 서울시에게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난 사례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 그 1항은 이제 도로나 이런 도로 또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 관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 주잖아.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그 손해가 발생된 원인의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법조문 요건이 충족돼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 법조문 요건을 보면 이것만 잘 공부하면 돼.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돼 있죠. 도대체 공공의 영조물이란 뭘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고 그 손해는 이런 공구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런데 여기서 타인, 손해 이건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두 가지. 뭐야?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응? 그 다음에 그 영조물을 설치 또는 관리한다고 했을 때 설치 관리의 하자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있고 공공의 영조물이란 뭘 말한다? 자, 뭘 말한대?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강학상, 즉 학문상 논의하는 공물을 의미한다. 일단 밑줄. 학문상의 공물 의미. 학문적으로 공물이란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이도록 제공한 물건을 공물이라 그래요. 시설이나 물건을. 하여튼 그 한 줄. 즉 이제 뭐라고 돼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공 목적에 쓰이도록 제공된 유체물이거나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며 이에는 자 인공 시설물이지. 도로라든지, 그지? 교통, 신호기 이런 거다.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연 공물,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거 있어요? 하천, 호수, 해변 이런 거. 응? 자연 상태에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이나 시설. 그리고 셋째, 공공용물과 공용물이지. 공공용물은 관공서, 청사라든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이지. 관공서, 청사, 뭐 순찰차, 응? 소방차 이런 게 다 관용차가 공공용물에 속하는 거야. 아니. 공용물. 반대로 좀 해. 공용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이야. 응? 그 옆에 공공용물은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을 공공용물이라 그래. 또 이따 판례 읽을 때 나오니까 그 외에 뭐 부동산이 우리나라 건물이나 토지입니다. 응? 부동산이건 또 뭐는 책상, 뭐 의자 이런 것처럼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응? 동산.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다 포함해서 동물이면 경찰견, 뭐 마약견. 응? 또 우리 제주도 가면 관광 경찰대라고 해서 서울도 있는데 말 타고 이렇게 순찰 돌고 해요. 그럼 말이 공익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 거 동물. 그 관광 순찰할 때 쓰이는 말이 막 날뛰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쳤다. 그럼 그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1번 강학상의 공물 의미.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 그러면 학문상 얘기하는 공물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니 임차권이니 그 밖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밑줄. 그런 법적 권리, 권한은 안 갖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포함. 이게 중요.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법적 관리 권한은 없더라도 아주 중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그때 사실상에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포함 안 된다. 그렇게 내. 응? 부중시.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건 학문적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물을 얘기하고 있잖아. 공물은 그 물건이 누구 거냐를 따지진 않아요. 국가 거냐, 개인 거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공익 목적에 쓰이도록 한다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그게 공물이야. 응? 학문상. 그럼 예를 들면 오늘같이 눈 온 날. 자, 그 개인 빌딩인데 개인 빌딩을 한 층을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인천시의 청사가 부족하다. 응? 그러면 근처에 있는 개인 빌딩의 한 층을 임대해서 그 관공서 청사로 쓰지. 그럼 그 빌려서 쓰고 있는 그 층은 학문상 공물에 해당돼. 학문상 공물이 뭐야? 영조물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눈 왔는데 바닥이 막 미끄러운데 제대로 안 치웠어. 닦지도 않고 걸레질도 안 해서 찾아온 민원인이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어떻게 돼? 공물의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고 난 거야.
그럼 뭐야? 그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게 돼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빌딩의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어. 근데 그거를 임대해서 공익목적 관공서로 쓰잖아. 그러면 그것도 학문상의 공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꼭 국가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 소유의 물건이나 시설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공익목적에 쓰도록 한다고 지정을 하면 그게 공물인 거야. 응? 따라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소유의 공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인 소유의 공물이라도.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 공물의 개념은 소유권이 누구냐는 안 따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에 의해서 공익목적으로 쓰이도록 제공된 거면 다 공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에 따라서 사인 소유, 즉 개인 소유의 물건일지라도 국가 등이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지정을 해놓은 거라 그러면 그건 공물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둘째 줄 개인 소유, 사인 소유의 물건일지라도 공물에 해당한다면 여기 영조물인 거다. 그 영조물에 해당한다면 그걸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지정하고 관리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때? 이 건물은 공물이야? 아니지. 여긴 개인 빌딩이고 또 우리 원장님이 임대해서 하고 운영하는 어떤 사적인 공간이지. 복도에 미끄러졌고 넘어지면 민법에 따라 원장님이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나 인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지정된 물건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내려가면 첫째 끝에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인천시 같이 국가나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데 공익목적에 쓰도록 지정이 안 된 재산이야. 그럼 공물이야 아니야? 공물이 아닌 거지. 소유자는 국가 거라도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안 쓰는 거 있잖아. 그럼 공물이 아닌 거야. 공물이 아니면 영조물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국가 물건인데 공익목적으로는 안 쓰는 재산이다. 근데 그거가 뭐 유지관리, 설치관리가 잘못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 그런데 적용되는 법은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 배상이 돼야 됩니다.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려면 공물의 성격을 갖는 물건으로 인한 피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첫째 그때 일반 재산은 예를 들어 뭐야? 국유임야 뭐 관용차인데 이제 관용차로 안 쓰기로 폐차시켰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정법 10 공부하면서 뭐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 용어 배웠잖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그것이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된 거는 행정재산. 그리고 이런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은 일반재산. 이렇게 두로 나누잖아. 그래서 일반재산은 공익목적,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이라 거기에 그거는 국가배상법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로 보질 않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민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 4번. 일반 재산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쌍가로 2번 해당 여부 사례 이랬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1번은 영조물로 본 경우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등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례로 뭐야 우리 맨홀 맨홀 뚜껑 같은 거 맨홀 철도 건널목 경보기 철도 시설물 가로수 같은 식물 그 다음에 무슨 공중 화장실 도로 제방 뭐 전봇대 그죠? 뭐 공공 유원지 교통 신호기 뭐 군 사격장 이런 거 다 들어있죠?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외우진 말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그거 뭐 있어? 자,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일반 공중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해.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옹벽 있지? 그럼 봐봐. 이게 설령
그 국가 땅이고 뭐 국가 야산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가 다 완공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건 이제 공물이 된 거야. 그럼 공물이 됐으면 그게 옹벽이 무너져 갖고 사고 나면 국가배수법 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되는 건데 아직은 완성이 아직 안 됐고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공물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로 인한 붕괴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야였다. 그럼 지자체가 배상 책임은 져야 되는데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란 거야. 국가배상법 5조가 아니고. 응? 그래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민법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으로는 이제 군 주민들, 지역의 저 지역단위 있잖아. 어디 시군 구할 때 군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으나 아직 군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도로다 해서 도로 노선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공용 개시 이제 이게 도로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용에 제공한다 이런 의사 표시하는 게 공용 개시인데 그런 게 없었다면 아직 공물이 안 된 거야. 공물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민법으로 간다 이 얘기죠. 자, 우리 오른쪽에 판례를 확인해 보자. 자, 1번 매우 중요해. 자, 국가배상법이 말하고 있는 영조물이란 공공의 영조물이란 첫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한다. 그런데 특정한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 하면 일반 공중,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 사용에 직접 제공되는 물건, 시설 이런 걸 공공용물이라 그래. 응? 그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국가나 인천시 같이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한다. 관공서, 청사라든지 관용차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하며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소유권 같이 일정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물건 시설만이 아니라 그런 법적 권리 권한은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도 영조물에 해당한다. 응? 1번 다시 자주 나오는 판례야. 1번 꼭 중시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아까 얘기했지. 지방자치단체 어떤 야산인데 야산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중간에 길러가지고 뭐 옹벽 쌓고 길내고 하는 게 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직 공사 중이고 완공이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이 통행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공물이 됐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붕괴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으로 해결한다. 그러죠? 공사 중이며 완성되지 않은 옹벽. 3번 아까 다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뒤에 그 4번은 뭐 별건 없지. 셋째 줄에 보면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응? 공공용 신호기야 다름이지. 안전표지는 막 이렇게 원래 안전표지가 도로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다 보면 여기는 뭐 일방통행로에서 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이거 공공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응? 자,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조물로 안 본 사례 있죠? 응? 왼쪽 페이지 아래에 동그라미 영조물로 안 본 거, 응? 그거 좀 중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지금 말한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한다는 말은 설계 시공을 하는 걸 말하고 관리는 그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의미는 없고 결국은 설치하거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이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판단 기준,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개 학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자. 설치 관리하자. 설치란 설계 시공을, 관리란 유지 수선하는 걸 말하고, 하자란 이거 그렇죠. 하자란 뭘 말해? 그 공공시설물이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객관적인 안전성이 결여한 상태. 이걸 하자가 있는 상태. 그 하자가 있는 상태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오고 있는 국가가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고조에 따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그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됐죠. 자, 거기 다수설은
뒤에 얘기하지만 객관설의 입장이다. 판례 입장을 준비하세요. 판례는 종래 객관설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관설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판례들이 꽤 많다. 그렇다고 완전히 판례의 태도가 객관설에서 주관설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은 어중간한 시점이다. 어쨌든 그 판례 입장 매우 중요. 판례는 객관설이 종래 입장, 최근에는 주관설 입장에 따른 판례들이 꽤 있다. 꼭 중시. 그러면 그 밑에 학설 있고 객관설, 주관설, 뭐 절충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아. 자, 객관설은 뭘 갖고 따냐면 어떤 공공시설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어. 예를 들면 맨홀 상하수도 맨홀이 있잖아. 맨홀 뚜껑이 없다?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면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 그럼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 객관적인 상태만 놓고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우리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맨날 집에 갈 때 밤에 걸어가는 골목길 있어. 응? 골목길이라 늘상 다니는 길. 이거 맨홀이야, 맨홀. 근데 자,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룰루랄라 이제 밤늦게 집에 가는데 어떻게 했어? 이 맨홀에 퐁당 빠졌어. 뚜껑이 없는 거야. 응? 맨홀에 퐁당 빠졌어.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구조가 됐어. 응? 뭐 다리 부러지고 하여튼 뭐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그러면 이거 맨홀 이거 설치 관리를 저 인천시가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천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자, 지금 말하는 객관설에 따르면 맨홀이 뚜껑이 없어? 이 상태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태야. 그럼 맨홀 뚜껑이 없는 것 자체가 이건 하자가 있는 거다. 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다. 그러니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객관설이야. 그냥 객관적인 상태 가지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 이것만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로 보는 거지. 응? 근데 주관설은 야, 그게 아니다. 이 주관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자, 이 맨홀 뚜껑이 없는 거 그것만 갖고 이 하자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에다가 맨홀 뚜껑이 언제 없어졌느냐. 그리고 이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 맨홀 뚜껑을 없다는 거 위험 상태를 인식하고 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험을 방지하게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따라서 자, 일단 지금 예를 들면 여기는 맨홀 뚜껑이 없다. 맨홀 뚜껑이 없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하자가 있는 상태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맨홀 뚜껑이 없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일단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다.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만 하자로 보냐면 자, 이런 상황을 보자. 자, 여러분이 A라고 하죠. A가 이제 밤늦게 가는데 맨홀 뚜껑이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나? 이 A가 요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한 10분쯤 전에 맨홀 뚜껑이 사라진 거야. 도둑들이 훔쳐갔어. 이런 거 훔쳐가기도 해요. 응? 이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걸 훔쳐다가 고물상에다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전선도 끊어가서 구리값 비싸니까 저 막 외진 곳에 전선줄도 끊어가고, 응? 그 다리에 철제 난간도 끊어가요. 전문 절도범들. 진짜 그래. 그리고 내가 예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예전에 경제 어려울 때 저기 동유럽 있잖아. 묘지에 가가지고 묘지에다 이제 막 동판이니 철판이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묘지에 뭐 이렇게 새겨놓고 이거 다 뜯어간대. 고물로 팔으려고. 경제 어려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응?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요. 전선 도둑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맨홀 뚜껑이 이게 무게가 엄청난 데다가 그거 비싸. 고물로 팔아도. 거기야 무슨 주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문 절도범들이 이 차를 대고서는 뭐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한 10분 됐어. 그리고 아무도 맨홀 뚜껑 없다, 위험하다 신고한 사람도 없고. 그럼
이 인천시 공무원들은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죠? 그리고 설령 신고가 들어왔어. 누가 또 봐줘. 설령 누가 이거 맨홀 뚜껑이 없어 위험하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달려오려면 30분 걸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고. 그렇다면 이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이거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맨홀 뚜껑은 없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태지만 이거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만약에 관리자의 잘못도 있어야만 이걸 하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맨홀 뚜껑이 없다고 주민이 수차례 신고를 했어. 빨리 와서 여기 사고 난다. 빨리 와서 안전 조치를 해라. 신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늑장 대응. 응? 안 오고 내버려 두다가 사고 났다면 이게 있는 거지. 여기 관리자 잘못이 있는 거지. 그치? 이걸 관리자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는 상관 안 해요. 객관적으로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다 하면 하자다. 하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뚜껑이 없다는 거 하나만 갖고는 하자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거기다가 관리자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다 했는지 이것까지 고려해서 따져야 된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바로 10분 전에 맨홀 도둑들이 훔쳐갔고 이거 신고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어느 쪽을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배상 책임이 더 넓게 인정될까? 객관서를 따를 때, 주관서를 따를 때. 어느 쪽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더 넓게 인정돼? 객관서를 따를 때지? 객관서는 요거 하나만 인정되면 되는데 주관서는 이거에다가 관리자가 잘못이 있었다. 안전 확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 하자 있는 거로 보니까. 그지? 객관설이 더. 그래서 우리 학자들과 종래의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범위를 넓게 하려고 객관설을 취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관설 입장을 취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설, 주관설 얼추 이해됐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근데 절충설이라고 있어. 절충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읽어보자. 절충설에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인 물적 결함. 그러니까 여기 일단 맨홀 뚜껑이 없다는 거 그 자체만 또 하자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관리자가 영조물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시설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 잘못한 거, 이것도 여기서 하자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이 하천 바닥보다 낮은 지역들이 있지? 저지대. 그러면 하천 바닥은 이선이야.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천 바닥은 이선인데, 이거보다 여기 제방이 있겠지만, 근데 이거보다 낮은 지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럼 비 오면 어떻게 돼? 비 많이 오면 물이 하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류하죠. 그러니까 여기 제방을 쌓는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 지역이 있으면 여기 이런데 배수 펌프장이라고 지어요. 배수 펌프장을 건설해가지고 저지대에 빗물 모아가지고 양수기로 퍼올려서 하천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죠? 이런 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배수 펌프장 같은 것도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에요. 응? 그런데 배수 펌프장의 시설물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는 아무 문제가 없어. 펌프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 정상 작동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여러분 배수 펌프에 시설물에 문제가 없으면 객관설이나 주관설에 따르면 이건 국가배수법 5조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게 돼요. 다 객관설이든 주관설이든 그 공공의 영조물의 시설물의 안전성에 결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요건입니다. 응? 근데 이거는 지금 시설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럼 왜 피해가 났느냐? 이 배수 펌프장 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나갔어. 새벽 일찍에 비가 엄청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고, 그럼 관리 직원이 나가서 펌프를 일찍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술 먹고 자다가 늦게 나가서 비로소 뒤늦게 펌프를 가동시킨 거야. 그래갖고 물이 제때 이제 빠지지 않아갖고 침수 피해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시설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관리자가 잘못한 거잖아. 관리자의 잘못,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잖아. 이러면 이런 경우를 이 객관설이나 주관설은 이거는 국가배수 5조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여기는 다 이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예를 들면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다 필요한 건데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났으면 객관설이나 주관설에 따르면 요거는 공무원, 그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미법행 이래가지고 국가배수부 2조에 따라 배상이 돼야 할 문제지 5조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로 보자고 해.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절충설은 위에 거 아래 거 다 포함하면서 여기다가 맨홀 뚜껑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맨홀 뚜껑은 문제가, 시설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뭐야?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관리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뭐로 보지? 이거 영조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이것도 국가배수법 5조가 적용돼야 될 문제로 보자 하고 넓게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자, 아주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까 오히려 이제 판례로 잘 봐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써 있어? 우리가 이제 이 자연곡물, 인공곡물 이런 얘기를 했지. 자연곡물은 대표적인 게 뭐 바다, 하천, 인공곡물은 도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야. 인공시설. 그런데 우리가 자연 상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 점점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성을 구비한다고 노력해도 이게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지잖아. 점점. 반면에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도로의 경사도라든지 또는 이런 회전 각도 이런 거 어느 정도 하면 안전하다 통상 뭐 이런 게 이제 다 계산법이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느 쪽이 더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하려면 인공시설물. 근데 하천, 해변 같은 자연시설물, 자연곡물은 그 안전성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데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세요. 자연곡물과 인공곡물은 그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이나 안전성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하자, 안전성 관리 등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아무래도 자연곡물은 좀 완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했느냐 할 때 좀 더 그 관리하는 측에게 그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지. 인공곡물은 좀 더 안전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까지 안 했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자연곡물은 좀 그렇게 더 많은 요구를 하기는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고요. 판례를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는 특별한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곡물과 달리 하천과 같은 인공곡물과 달리 하천 같은 자연곡물은 뭐 예측하기 곤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만큼 그 하자 판단이 쉽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입증 책임. 자, 우리가 손해배상 받으려면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하자로 인해서 생긴 손해다.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그래서 입증 책임은 첫째 줄 끝에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한 줄이면 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증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반대로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예경 가능성. 설령 예측이 됐더라도 이거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다.
그래서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 생각해봐. 예경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면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누가 유리한 거야? 관리자 측에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한 거 지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응? 관리자 측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거는 관리자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고속도로의 관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응? 그 고속도로 관리자가 손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을 해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면 어떻게 될까? 배상 책임 안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고속도로 관리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자가 입증해야지. 응?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의 안전성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이상, 응? 그 고속도로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응? 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 입증은 고속도로 관리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별것도 없죠. 지한테 유리한 건 다 지가 입증해야 된다는 논리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1번, 판례 1번. 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라 하면 그 공공시설물,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말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 여기 두 번째로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100% 완전 무결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00% 완전 무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통상 그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따라서 셋째 줄,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응?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에 어떤 결함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응? 그 다음에 넷째 끝에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용도, 설치된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의 현황,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여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관리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이거 만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응? 만일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그 시설물의 어떤 안전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데 그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경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시설물의 어떤 기능상 결함이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었다라는 게 입증되면 설치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주관설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물에 기능상 결함이 있다. 이게 이거야.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에 있다만으로 바로 맨홀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도 안 돼. 달려가서 빨리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응?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고라면 관리자의 그 안전관리자의 그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른 판결이. 자, 2번도 아까 1번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느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돼? 셋째 줄부터 다시 또 나오죠. 그냥 읽어보죠. 셋째 줄. 안전성을 구비했느냐 여부는 설치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만약에 어떤 시설물이 뭣도 고려해야 되는데 설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재정 사정,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된대요. 응? 그러면서 그 도로의 경우도 설치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대. 이거 또 나와. 여기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응? 응?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 그죠?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야, 눈 딱 내리면 전국의 모든 도로 다 삽시간에 제설 작업 딱 완벽하게 끝내놔야 되나? 이건 인적,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응?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 주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사람 많이 다니는 이런 데부터 일단 제설차라니 사람 인력 투입해서 빨리 제설 작업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돼. 저 사람 안 다니는 산골길, 이런 데까지는 어떻게 미칠 수 없는 거야. 그런 데를 가는 사람은 본인들이 더 조심해야 돼. 응? 그래서 이따 판결이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 인적, 물적 제약 조건 등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출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면 되는 거다. 응?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만 갖추면 그런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2번도 끝부분이 중요. 그 다음에 3번은 예를 들어 김포공항 사건이었는데, 자, 예를 들어 김포공항의 내부에 시설물이 있지. 그 누가 이용하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그 기사 보면 꼭 공항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역해져. 사람들 다 굴러 떨어지고 막 사고 나. 그지? 그러면 이거 김포공항도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인데, 공공의 영조물인데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근데 그런 시설물이 이용자에게 이제 이 위험을 끼치는 경우도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야. 응?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셋째 끝에 그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돼서 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용자만이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여기다 딱 들으면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 뭐였냐면 김포공항. 김포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소음 피해가 너무 커서. 응?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과도해가지고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 주민, 이게 바로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 주민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야. 공항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는 아니잖아.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소음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다. 따라서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된다. 군 사격장에서 엄청난 소음 피해를 낸다. 주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된다. 응? 다 이런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다 해서 하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쭉 목록이 나오죠. 이 중에 이제 1번 이면 얘기했어. 김포공항, 그 다음에 저 경기도 화성 가면 매양리 사격장이라고 군 사격장이 있어요. 응? 그 매양리 앞바다에 그 갯벌에 무슨 조그만 그 암석으로 된, 그 돌로 된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이 공군 사격장이야. 사격 연습장. 응? 거기서 비행기 퍼가지고 폭격 한번 하고 막 이러고 하면 그 바닷가 마을에 그 집들 막 금가고 주변 주민들 이게 귀가 다 이상해. 그 다 배상 인정했어요. 응? 그래서 잠깐만, 그 김포공항 매양리 사격장이 공공 목적에 이용되는 영조물인데 그것이 공익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소음 피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는 그 공항이나 사격장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사례. 자, 1번. 그렇고 뭐 2번, 3번 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 응? 2번 보면 재밌어. 그냥 시험은 잘 안 나왔는데, 야, 아니야. 요새 같으면 상수관 터져갖고 막 도로 얼어버리는 거지. 그 방치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난 거고. 4번을 중시합니다. 4번. 지금 4번을 아주 중시하세요. 거기 뭐 가변차로 사건 나오죠. 자, 두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 발생하는데, 이거를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 같은 가변 신호기를 설치하여 고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났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설치관리상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신호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밑에 또 밑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다, 부득이한 거라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자 있다고 인정한 거세요. 손해가 날 가능성 다 예측할 수 있어. 자, 이게 어떤 가변차로 얘기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중앙선, 원래 중앙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그러면 자,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선, 이쪽은 또 이렇게 진행하는 차선, 중앙선은 왕복 4차선.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대야 퇴근 시간대 너무 이제 도로에 차들의 차이가 많은 거야. 출근 시간대는 이쪽이 미어 터져. 이쪽은 통통 도로가 비어 있고, 퇴근 시간대는 반대로 되고. 그래서 이 도로 이 차선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출근 시간대라면 차선을 출근하는 차량들에 하나를 더 주자.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빨간색. 자, 아침 출근 시간대는 여기가 중앙선이 되는 거야. 7시에서 9시 사이는 요렇게가 이제 이쪽 차선에 주는 거야. 차선 3개, 출근하는 차량에.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반대가 돼. 퇴근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는 이쪽에서 오는 차에게 이쪽 차선, 이쪽 차선, 이쪽 차선을 주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차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신호등이, 자, 여기도 신호등, 여기 신호등 이렇게 3개 설치돼야 돼. 그리고 이게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저 반대편 그쪽에는, 여기에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라면 여기 무슨 드링이 들어와야 돼? 3개 차선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 그죠? 파란불. 그래서 출근하는 차들은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게 했으나 반대편 이쪽에는 어떻게 신호등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을 텐데,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어야지 진입하지 않게. 여기도 빨간불 들어와 있어야죠, 출근 시간대라면.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돼.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A라는 사람 차 몰고 이쪽으로 진입. 근데 여기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고장이 나서 신호등이 오작동해. 왜냐면 이게 뭔가 전압이 뭔가 이렇게 낮게, 순간적으로 낮게 흐르면 오작동이 생긴대요. 그래갖고 빨간불이 들어갈 타임에 파란불이 들어온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차들이 진입. 이래갖고 사고가 나버린 거지. 응?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오작동이라는 교통신호기도 0점을, 응? 이 신호기 설치 관리 잘못으로 인해 사고 났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국가 측이 뭐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랬지 여기?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얘기했잖아. 그거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가변차로 제를 해서 신호등 설치하고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큰데, 근데 오작동이 날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건 사고가 불가피한 겁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법원으로 야, 그게 현재 기술 수준이랑 못 고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오작동이라면 사고 날 가능성은 다 예측되는 거였다. 그렇다면 이거 설치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기술 수준상 오작동을 방지한 방법이 없다면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결론이었죠.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신호등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난 사고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런 게 쭉 몇 개 설치되다 이 사고 이후로는 이거 보기 이제 없어졌어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나 봐. 오작동이 전압이 조금 약간 흐르면 잘못 흐르면 오작동 될 가능성은 해결하지 못했나 봐. 응? 그래서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요. 자, 5번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왔는데 5번을 읽어보면 어때? 야, 편도 1차선이면 왕복 2차선인 거지? 응?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한 차선씩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 무슨 돌멩이가 이렇게 방치돼 있어, 그죠? 그럼 이 돌멩이 때문에 피해서 중앙선 넘어가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사고 날 위험성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돌멩이가 있다는 걸 도로 관리하는 자 측에서 알고 있었는데도 5일 동안이나 치우지 않고 방치해놨다 그러잖아. 응? 그 방치가 힌트죠. 응? 이거 뭐야? 안전 확보 조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거지. 자, 여러분 읽어보고 8번 판례 봅시다. 8번 판례 보면 제목이 뭐라고 했어?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이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이 경사가 급한 도로에다가 이게 두 가지가 되네. 경사가 급하고 급회전 구역이야. 응? 그래서 밑줄 치는 도로 이탈 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이며 차량이 도로로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곳임에도 폐타이어가 부착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가드레일만으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도로 이탈을 방지하기는 미흡한 반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사가 이렇게 4도를 넘는 내리막 구간에는 법 규정에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서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등에 비춰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네, 그지? 근데 길게는 썼는데 잘 안 나왔어. 내가 이 다른 거랑 헷갈렸나 봐. 응? 자, 하여튼 여기에서 4번 판례가 제일 중요. 응? 1번, 4번. 자, 오른쪽 가서 8번. 자, 8번 판례 보면 강설, 눈 내렸단 말이야. 응? 눈 내려가지고 눈 내리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눈 녹게 만드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이나 국가의 재정 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 그죠? 눈 내리면 전국에 우리가 국가에 돈도 많고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 도로 만들고 도로 바닥에다 전부 열선 깔면 좋겠지? 눈 내리면 딱 스위치 하나 누르면 그 열선에서 열이 나서 눈이 자연적으로 다 녹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건 현재 과학기술 수준이나 국가의 재정 사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 응?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이 오면 어디부터 치워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응? 그래서 셋째 줄.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두 번째 줄. 최저 속도.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가 몇 킬로야? 고속도로 운전해 본 사람. 50km 이하로 달리면 안 돼요. 그 법 위반이야. 응? 최고 속도는 100km인 것도 있고
10km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50km 이하로 달리면 되게 문제.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고속도로인데 어느 할머니가 운전했는데 너무 늦게 간 거야.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차가 뒤를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응? 너무 늦게 가도 문제예요. 왜냐면 보통의 운전자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거라는 건 예상하고 운전하는데 조금 안 높으면 물론 뒷차도 잘못이지. 근데 앞에 차가 그냥 안 가고 있는데 가서 들이박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자, 어쨌든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눈이 내리면 신속히 제설 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 교통 통제를 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관리 의무가 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좀 달리, 응?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밑에 봐봐. 폭설,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 고속도로 관리자가 고립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 제한이나 운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고속도로의 관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 관리자는 그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거 꼭 중시. 지금도 이제 눈 내리고 또 내일 눈 많이 온다 그러네? 일기에 보니까 내일 눈 많이 온대. 여기 서해안, 인천. 응? 근데 예전에 크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여러 고속도로인데 내가 기억하는 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언덕길이 이렇게 있다? 언덕길이 있는데 새벽에 이게 한 2월쯤 된 것 같아. 그때 겨울에 2월쯤인데 그 전날에 일기예보는 있었어. 눈이 많이 새벽에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었어. 그런데 진짜로 새벽에 막 눈이 엄청 온 거야. 엄청 오니까 이 언덕길을 큰 차들이 못 올라가. 못 올라가면서 이 고속도로를 다 막고 있는 거야. 응? 그 뒤따르던 차들도 못 가. 계속 여기 발 묶여 있는 거지. 응? 자, 지금 새벽에 눈이 짧은 순간에 엄청 내리니까 이렇게 도로에 지금 차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 관리공사, 고속도로 관리 담당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돼? 별로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아무 조치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차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차들도 계속 저 먼 데서 고속도로로 계속 진입을 해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차들 고속도로에 묶여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도로에서.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오고 저녁 때 되니까 헬기가 떠서 빵과 우유를 내려보내주더라고. 그랬었어요. 추우니까 이 사람들 차 키고 차에 시동 키고 막 이렇게 있다가 기름도 다 떨어져가고 그러면 차 버리고 걸어가는 거야. 그 휴게소가 가까우면 휴게소까지 걸어가고 안 그러면 걸어서 인근 민가 찾아서 가고 막 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음 날 하루 옴박 지나고 다음 날 이제 이 고속도로 이 중앙 분리대 쇠로 된 중앙 분리대 있잖아. 이걸 이제 용접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반대편 차선으로 이렇게 회차를 시켜서 이걸 이제 해소했어요. 이 갇혔던 운전자들 열받았어. 응? 이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해가지고 모입시다. 이게 이대로 안 된다. 응? 모입시다. 해가지고 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사람들 모이고 어디 또 충청권 어디 지방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 두 군데인가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이 고속도로 공사는 뭐라 그런지 알아?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 인정 안 돼요. 응? 천재지변이다. 너무 짧은 순간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해. 근데 이제 첫째, 이미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사전에 자기네들이 제설 작업 준비를 하고 기다렸대. 근데 너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여러 가지 제출된 증거 보고 충분히 준비를 안 했다는 거야. 그 전에 이미 일기예보에서 폭설이 새벽부터 온다고 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미 차들이 이렇게 옴삭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면 뭐 해야 돼? 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제때 차단하지도 않아서 계속 차들이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빨리 그 반대편 차선을 빨리 뜯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둔다. 이거 인정돼가지고 결국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원래 청구한 사람들은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했나 그래요.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더라? 이 사람들이 24시간 원래는 뭐 24시간으로 기준으로 삼고 24시간 하루 꼼빡 그저 있었으니까, 근데 뭐 명절에도 고속도로 막히는 거 감안하면 4시간은 빼주겠다. 20시간. 그러니까 뭐 도시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달라고 청구했어. 근데 실제 배상 판결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1인당 10만 원. 그리고 노약자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니 20만 원씩 배상해주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참겠다는 거지. 응? 도저히 못 참겠다. 응? 그래가지고 하여튼 승소.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으니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훨씬 제설 작업이 고속도로고 뭐고 제설 작업이 아주 신속히 됩니다. 좋아진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피해자 아닌 사람들. 그리고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도 중간중간 가면 끊어놔요. 끊어놓고 평상시에는 이제 볼트로 조여놔. 밑에는 저 바퀴를 달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비상 사태가 나면 풀어가지고 그거를 떼내면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는 진짜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사고는 못 줬어요. 그래서 무슨 터널 같은데, 그러면 터널의 앞뒤 터널 양쪽에 그쪽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대처할 수, 이런 게 그때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고 했죠. 어쨌든 9번 판례 매우 중요. 자, 10번은요. 우리 교차로에 신호등 고장 났대요. 교차로 신호등 고장. 응? 그거 읽어보자. 자, 10번에 보니까 전날 밤에 낙뢰 번개 쳤다는 거예요. 번개 떨어졌대. 전날 밤에 번개 떨어져서 신호기 고장이 발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또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 다 뭐가 들어왔대? 녹색 등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응? 근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 3차례나 경찰에게 신고됐고, 그리고 경찰은 또 수리업체, 경찰이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업체하고 계약 맺고 수리를 하는데 수리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하도록 했으나 수리업체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제때 찾지 못해서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녹색불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은 또 차량 녹색등이 들어와 있으니까 차량은 또 자기 신호라고 생각하고 오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사고의 피해자들이 바로 경찰이 신호등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서 난 사고다 가지고 국가배상 5조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배상 책임 인정했죠. 하자를 신호등 관리의 하자를 인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판례의 결론은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3번이나 3차례나 신고 들어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때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해놨단 말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게 바로 힌트 단어입니다. 방치해놓다가. 그래서 신호기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배상 책임 인정.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11번은 어떻게 될까? 반대인가? 11번은 자, 사고가 난 장소가 평소에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항이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나서 차량 신호기하고 불일치, 모순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 또 넷째 줄, 이 경찰하고 계약 맺고 교통신호등 수리하던 업체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신호기가 정상 작동인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고장된 신호기를 보수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신호기가 고장된 신호기가 수리된 점. 이틀이나 방치돼 있다가 신호가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날 뭐 이리 돌아가면서 뭐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했다는데 이틀이나 방치됐다는 게 결론이 중요하지. 그다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 설치 관리야, 신호 관리 하자 있다고 인정. 그래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반대로 이번에는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자, 1번은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 1번은 자,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보면 뭐 나오지?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 사건입니다. 도로에 타이어 떨어져 있는 거야. 이제 그 타이어 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1번 위에 보자. 도로가 설치되고 난 후 도로 관리하는 자 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인 통행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 관리에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해당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상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와 같은 어떤 도로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걸 제거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는데도 방치해 놨느냐, 이걸 지는. 이게 또 다 뭐야? 주관설 입장이죠. 지금 도로에 뭔가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 그럼 도로의 통행의 안전에 결함이 있는 객관적 상태죠. 이것만 가지고 하자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대. 응?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것도 한밤중이라고 가정해보자. 밤중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내가 가는 차선에 그 타이어가 딱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놀래가지고 급하게 핸들을 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뒤집어지고, 응?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아니, 통행의 안전성이 유지될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도로 통행에 안전에 결함이 있는 거다. 도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거다.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자가 국가라면 국가는 배상해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원래 1심 재판, 2심 재판, 고등법원까지 다 배상해주라고 국가가 배상해준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 못해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야. 그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한 대로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도로 관리에 하자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자, 언제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졌느냐? 응? 이거는 아마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차가 지나가다 타이어를 떨군 거겠죠?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타이어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 도로상에 타이어가 떨어진 게 어느 시점이냐? 응? 그리고 도로상에 이렇게 타이어가 떨어져서 도로가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도로 관리하는 측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 빨리 신속히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단지 그냥 타이어 떨어져 있다, 이 자체만 갖고 도로 관리에 하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고가 나기 약 10분 내지 15분쯤 전에 뭐였대? 응? 아마 30분 전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먼저 도로 순찰차가 하나 먼저 지나갔대요. 그때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밑에 거랑 뭐 결합이 될 수 있는데, 순찰차가 먼저 지나갔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근데 사고 나기 그 사이에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를 떨군 거고, 그리고 떨구고 얼마 안 있다가 지나가던 뒤따르던 차가 이렇게 사고 난 거라면, 이거는 도로 관리자로서도 시간적으로나 또 장소적으로나 어떻게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라면 도로 관리자에게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 책임 부정. 2번도 마찬가지. 이건 타이어 사건이고, 2번은 뭐야? 2번은 두 번째 줄에 쇠파이프 사건. 이거 쇠파이프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돼야 돼? 요새 보면 참 많이 나오던데, 그 대형 트럭들 보면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용접해가지고, 쇠파이프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납작한 스프링판 같은 건데, 쇠로 된
이렇게 길쭉한 판을 차에다 이렇게 적재함 뒤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스프링판을 대요. 근데 그게 도로 운행 중에 떨어져가지고 뒤따르는 차에 막 앞유리창을 뚫고 와서 사람 죽고 막 이런 사고 생겨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차가 이거는 2번은 어떤 차가 운행을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중앙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 이 A 차가 이렇게 가. 근데 이쪽에서 지나가던 차가 달려오는데 여기 바닥에 새 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나 봐. 도로에. 이쪽 차가 지나가면서 바퀴로 팡 튕긴 거야. 새 파이프가 이리 날라 들어와서 중앙선 넘어 반대 차량 A 차량의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A가 사망한 사건. 응? 이때 A 측에서는 A 측의 유족은 도로에 새 파이프가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안전성 결여 배상을 청구했는데 아까 같은 논리야. 도로에 새 파이프가 언제 떨어졌느냐? 응? 또 사고 나기 불과 10분 전 이 떨어졌다. 도로관리처는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 제거하러 달려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 부정된 거야. 그래서 1번은 새 파이프 사건, 타이어 사건. 2번은 새 파이프 사건. 같은 논리예요. 응? 이해하죠? 응. 그 다음에 3번은 자 교차로가 있어. 교차로가 있는데 자 A가 이쪽 방향에서 이제 직진하네요. 차로 운전해서 직진. 그런데 자 그리고 B는 이쪽 방향에서 또 이쪽으로 이제 교차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 근데 자 B는 신호를 받았어요. 자기 신호 파란색 불 들어왔길래 B는 자기 신호 받고 가는 거야. 근데 A가 진행하는 방향에 여기에 신호등이 꺼져 있어. 이쪽에 신호등만 고장난 거야. 이쪽에 신호등이 꺼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A 굉장히 주의해서 가야 돼요. 근데 신호등 꺼져 있는데 그냥 꺼져 있으니까 A는 그냥 갔죠. B는 자기 신호 받았으니까 또 간 거고 사고 났죠. 응?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둘 간에 누가 더 책임이냐는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이때 이제 A는 이 신호등이 꺼져 있다는 걸 문제를 삼았지, 그지? 근데 신호등은 언제 꺼져요? 예측 불가능. 전국이 아니라 인천시만 해도 신호등 전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명이 예측 불가. 전구 수명이 예측할 수 없어.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보시냐? 그 경찰이 뭔가 신고받고 그러면 계약한 수리업체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가서 수리하도록 합니다. 응? 그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거는 수명이 닿을 때니까 일시에 전구를 다 갈고 그런 시스템도 아니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신호등이 이게 고장이 나서 전구가 나간 거야. 응? 그랬다 그래도 득달같이 5분 이내에 와서 신호등 전구 바꾸고 이건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고장났다는 사실이 신고가 들어가고 했는데도 빨리 수리 안 하고 방치하다가 이런 사고 났다면 당연히 신호등 설치관리 하자로 국가는 배상했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사건은 신호등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호등 꺼진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렇다면 이 신호기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와서 왜 안 했냐 이런 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끝에 신호기에 적색 불이 전구가 나가서 응? 소등돼 있는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 갖고 바로 신호기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신호등 전구가 나간지 아까 그런 거예요. 전구가 엄청 많은데 그 수명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전구 나가면 연락받고 와서 그때 수리업체가 하나씩 이제 수리하게 돼 있는 이런 점. 그런 거 고려할 때 신호등 전구가 나가자마자 또 바로 즉각 교체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사고 난 지 방치되어 있던 거는 아니고 불과 신호등 전구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사고 났다면 운전자에게 더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 신호등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상 못 받은 사례죠. 그 다음에 4번. 자, 아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눈 내리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제설 작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4번은 강원도 산골지대에 있는 도로야. 응? 그래서 읽어보자. 그래서 첫째 끝에 고속도로 같은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 도로야. 응?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작업을 하여 도로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안전성 확보해야 될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 도로 통행의 안전성은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운전자에게 더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겨울철 산간 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 생겨 있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 상황 방치했다는 얘기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거야. 응? 그 빙판길 방치해놓고 무슨 경고판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다 못해가지고 피해가 났다.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배상 못 받은 사례죠. 여기까지 눈 내리자마자 바로 즉시 제설 작업에서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응? 오히려 개개인들의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될 책임이 크다는 거죠. 응? 그래서 4번도 시험에 중요합니다. 밑에 3줄. 자, 5번 판례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더라. 근데 되게 간단한 거야. 자, 거기 보면 우리 아까 이제 읽을 때 그 공공의 영자물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그 시설물의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5번 판례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교실 건물 3층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헛디뎌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부모가 왜 애들 그 3층 그 창문 넘어가서 그 난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거기 그 안전장치 이런 거 좋지 않았느냐? 이거 문제 삼은 거죠? 근데 결론은 뭐야? 아니 거기는 원래 그 사람들 다니게 돼 있는 곳이 아니다. 응? 그죠? 거기까지 이게 뭐 안전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울타리 설치하고 이럴 의무는 없다. 응? 거기 그런 용도로 제공된 곳이 아니잖아. 응? 그러면 이거 배상 설치관리 하자 인정 안 했습니다. 배상 못 받은 거지?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중요. 자, 6번에 앞부분 쭉 있고 하천 수해가 났는데 침수 피해가 났는데 하천 관련해서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상 하자 있느냐 판단하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면서 중간쯤에 하천을 관리하는 관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 또는 그 관련 규정에 따른 하천 관리 계획 등에 따라 자 개수가 관련된 말은 강바닥 긁어내고 해서 일정 이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내지 하천 관리 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자 여기 그 부분 중간에서도 관련 규정 내지 하천 관리 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 그렇다면 애초부터 계획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그 후에도 이를 시급히 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하천 관리 시설은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특별한 건 없네. 뒤로 또 갑시다. 그러면 자, 7번, 9번, 네. 자, 7번은 따로 체크하지 마세요. 7번은 얘기만 할게요. 7번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굽어진 길이 있다. 그럼 이제 A가 여기는 이제 시골길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앙선에 뭐 난간이 있는 건 아니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금만 그어져 있어. 초행길이고 밤에 간다고 쳐봐. 근데 A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제 길은 또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이렇게 또 새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차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요. 응?
갈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A가 가는데 무슨 표지판이 보이냐면 직진 신호 이렇게 표시판이 있어요. 응? A가 어디로 갔겠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차선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직진 신호 표시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이렇게 간 거야.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무슨 사고가 난 거야. 응? 그러고 나서 A가 아니 굽어져 있는 길인데 직진 표시를 해놓는 게 어딨냐. 이 신호기 표시가 잘못돼 있다. 직진 표시가. 그래서 사고 났다. 그리고 문제를 삼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뭐야. 야, 이 직진 신호 표시라는 거는 길이 굽어져 있더라도 그 오던 차선을 따라 그 방향으로 쭉 가라는 뜻이지. 응? 이걸 무조건 수직으로 딱 가라는 그런 표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이 없다. 이게 판결이야. 응? 읽고 지나가고. 자, 시험에 중요한 거 9번. 예. 아니 9번도 별거 없다. 예. 9번도 별로 없어. 예. 밑에 10번. 10번에 가면 오른쪽 페이지 가서 285쪽에 아래쪽에 그 문장 세 줄 있죠? 그거 체크해보자. 자, 이 사건 제방 도로에서 정상적인 법에 이거 아닌데? 이것도 시험에 쓰이긴 쓰였는데 하여튼 그 세 줄. 이 사건 제방 도로에서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도 아니고 서로 술을 취해서 싸우다가 제방 도로 밑으로 추락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울타리나 추락방지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제방도로에서 서로 뭐 친구끼리 막 장난치고 막 술 먹고 뭐 치고받고 하다가 제방도로 떨어져갖고 추락해서 사망사고 났나봐. 응? 그런 거는 보통 예상되는 일이 아니라서 뭐 그런 거고. 자, 12번은 아주 그 경사진 길이래. 경사진 길. 예를 들어 지금 길이 이렇게 경사라기보다 급회전. 응?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야. 중앙선. 여기 돌아가. 그런데 자, A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 A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야, 이 앞에 차가 너무 안 가. 승질 났어.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왱 가다가 이리 넘어갔으면 이리 다시 틀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너무 넘어가다 이리 추락해서 떨어진 거야. 응? 그럼 여기에 왜 울타리 설치 안 했느냐. 더 방어구야. 이거 문제 삼은 거야. 응? 그래서 읽어보자. 거기 갑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그 도로 옆에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자, 좌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관리자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용법. 아니 그러니까 이 오르막길이고 엄청나게 좌회전인데 여기서 중앙선을 넘어가들 추월하고 이것까지 기대하면서 뭐가 이런 사고는. 근데 이런 사고가 예전에 일어난 일이 없는 거야.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다면 또 달라져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렇게 운전할 사람은 없다 해가지고 조치를 안 했고 사고도 난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첫 사고라면 그런 걸까지 대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놨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 발생 상당 인과가 있을 거.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얘기한 거니까 결국 요거 얘기한 거예요. 공공의 영점을 설치 관리하자. 자, 요거만 하면 되고